민수는 회사 책상에 앉아 느릿느릿 반응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앱이 멈추고 배터리는 몇 시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처음엔 기기 노후화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의 갤럭시 S20은 3년째 쓰고 있었으니 슬슬 수명이 다한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알림이 뜨지 않아야 할 시간에 화면이 깜빡이거나 통화 중에 미세한 잡음이 섞이는 일이 잦았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뭐야 또 버벅이네. 그는 화면을 두드리며 설정창을 뒤졌다. 캐시 지우기 앱 업데이트 재부팅까지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전원이 나가고 켜지지가 않았다. 민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수리점으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빌딩 숲 사이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스마트폰 119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문을 열자 카운터 뒤에 앉아있던 30대 초반의 점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핸드폰 문제 있으신가요? 점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네, 요즘 좀 느려져서요. 배터리도 빨리 닳고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켜지지가 않아요. 민수가 핸드폰을 내밀며 말했다. 점원은 장갑을 끼고 핸드폰을 받아 들더니 진단 장비에 연결했다. 몇 분간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민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왜요? 뭐 잘못됐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점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민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고객님, 이거 좀 심각한데요. 불법 감청 앱이 설치돼 있어요. 불법 감청 앱?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누군가가 고객님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위치 추적, 통화 녹음, 메시지까지 다 볼 수 있죠. 이런 건 보통 해커나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해커? 그럴 리 없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 누군가의 타깃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 지연. 최근 몇 달간 그녀의 행동이 어딘가 달라졌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맘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푹 빠져 있었다. 민수가 퇴근 후 무심코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으면 지연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그의 일정을 캐물었다. 오늘 회식 있었다며? 몇 시까지였어? 누구 만났어?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의심의 뉘앙스를 띠었다. 민수는 처음엔 아내의 관심이 고마웠다. 결혼 7년 차 아이 없이 지내는 부부의 일상은 단조로웠고 지연의 세심한 질문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점점 그 질문들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마치 그의 하루를 낱낱이 파악하려는 듯 했다. 그리고 지금 점원의 말은 그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 앱 누가 설치한 건지 알 방법이 있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어렵죠. 설치 경로 추적하려면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앱 맘카페 같은 데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좀 주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점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맘카페? 민수는 그 단어에 귀가 번쩍 띄었다. 지연이 매일같이 붙들고 있는 그 커뮤니티. 그녀가 밤마다 열심히 글을 읽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떠올랐다. 설마 지연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쾌한 예감이 퍼져갔다.
근데 고객님 이거 신고하실 건가요? 불법이라 경찰에 말하면 조사받을 수 있어요. 점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다. 신고? 그건 너무 나갔다. 만약 지연이 정말 설치했다면 부부 사이의 문제였다. 경찰을 끌어들이기 전에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아니요, 신고는 안 할게요. 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다. 민수는 수리점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지연과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쳤다. 7년 전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지연은 민수의 서툰 농담에도 까르르 웃었고 민수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반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둘 사이는 미묘하게 어긋났다. 지연은 아이를 원했지만 민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미뤘다. 그때부터였을까 지연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진 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원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지연이 정말 자신을 감시했을까? 왜?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점원의 말이 그리고 지연의 최근 행동이 자꾸만 의심을 키웠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오, 일찍 왔네? 오늘 회사 어땠어? 지연이 고개를 들며 웃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예뻤지만 민수에겐 낯설게 느껴졌다. 그냥 평소랑 똑같지. 민수는 대충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의 시선이 등 뒤를 따라오는 듯 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다. 지연이 왜? 혹시 그녀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민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당장 내일 그는 새 핸드폰을 개통해 탐정을 고용할 계획을 세웠다. 감시당한 건 자신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다음 날 민수는 강남역 근처의 통신사 매장에 들렀다. 그는 새 핸드폰을 개통하며 직원에게 간단히 말했다. 최신 모델로 간단한 거면 돼요. 번호 새로 해주세요. 직원은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고 민수는 새 번호가 찍힌 서류와 함께 매장을 나섰다. 손에 든 새 핸드폰은 묘한 안도감을 줬다. 감시당하던 핸드폰은 여전히 주머니에 있었지만 이제 그건 미끼였다. 그는 지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면 역으로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민수는 감시용 핸드폰을 일부러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은 잠금 상태였지만 지연이 그 앱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거라 확신했다. 옥상에 올라간 그는 새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찾은 탐정 사무소 번호로 전화했다. 신호음 몇 번 끝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남 탐정 사무소입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민수는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제 아내를 미행해 주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내분 성함과 주소 그리고 특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탐정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프로페셔널했다. 민수는 지연의 이름, 집 주소 그리고 그녀의 외모와 최근 습관을 간략히 설명했다. 맘카페라는 앱을 자주 봐요. 밤늦게까지 폰을 놓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미행 시작은 언제부터 원하시죠? 오늘부터요. 가능한 한 빨리.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탐정은 추가 질문을 몇 개 던진 뒤 말했다. 좋습니다. 메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1단위로 청구되고 증거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하면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증거 부탁드릴게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를 미행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짓누를 줄 몰랐다. 하지만 어제 수리점에서 들은 말이 그의 결심을 굳혔다. 지연이 자신을 감시한 이유를 알아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해킹 앱을 열었다. 화면에 민수의 위치가 떠올랐다. 강남역 근처 그의 회사 빌딩. 회사 내 좋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들었다. 재혁아, 지금 집으로 와.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달콤했다. 전화 너머의 남자 재혁은 낮게 웃으며 답했다. 알았어. 바로 갈게. 민수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왜 자신을 감시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새 핸드폰으로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연 씨 집으로 남성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 키 약 180cm, 검은 재킷 차림. 추가 지시 주세요. 민수의 심장이 쿵쾅 뛰었다. 남성? 집에? 그는 책상 위에 감시용 핸드폰을 힐끗 봤다. 그건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 지연은 그가 회사에 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민수는 재빨리 가방을 챙기며 탐정에게 답장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어 주시고요. 그는 감시용 핸드폰을 책상에 그대로 두고 새 핸드폰만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연이 자신을 감시한 이유가 뭔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 그는 지연의 미소를 떠올렸다. 결혼 초 그녀가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며 웃던 모습.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거짓처럼 느껴졌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새 핸드폰을 꽉 쥐었다. 집에 도착하면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민수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숨을 몰아쉬었다. 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의 머릿속은 탐정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집으로 남성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 키 약 180cm, 검은 재킷 차림. 그 문장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지연이 자신을 감시하며 위치를 확인한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감시 앱을 설치한 이유가 뭔지, 집에 들어간 그 남자는 누구인지. 민수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강남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며 그는 지연과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결혼 7년 차 두 사람은 아이 없이 조용한 삶을 살았다. 지연은 늘 활기찬 여자였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그녀는 민수의 서툰 농담에도 웃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그녀의 웃음은 점점 드물어졌다. 민수는 직장 일로 바빠지며 그녀와의 대화 시간을 줄였고 지연은 맘카페라는 온라인 세상에 빠져들었다. 민수는 그저 스트레스 해소겠거니 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불법 앱을 구했고 민수를 감시했다. 그리고 지금 집에 다른 남자를 들였다. 민수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누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아, 대체 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있는 집 현관이 눈에 들어왔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는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집 앞입니다. 그 남자 아직 안에 있나요? 탐정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확인한 바로는 안방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안방.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현관은 고요했다. 신발장에는 낯선 남자의 검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민수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신발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TV는 꺼져 있고 소파 위에 지연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앱이 열려 있었다. 민수는 지연의 핸드폰을 힐끗 봤다. 채팅창에 재영 나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보였다. 재영.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다. 그는 안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속삭이는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이는 소리. 민수의 다리가 굳었다.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재혁, 조용히 이웃이 들을지도 몰라. 지연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달콤하고 나른한 민수에게는 낯선 목소리였다. 걱정 마, 내 남편 회사에 있잖아. 그 앱으로 확인했지?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민수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드러난 광경은 그의 숨을 멈추게 했다. 지연과 낯선 남자가 침대 위에서 얽혀 있었다. 지연은 민수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재혁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 재혁은 검은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져 놓은 상태였다. 민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분노, 배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다. 플래시 없이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한 장, 두 장. 지연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민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수야. 지연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불로 몸을 가렸다. 이게 아니야, 오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수에겐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오해?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회사에 있다고 믿고 이 짓을 한 게 오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단단하게 묻어 있었다. 재혁이 침대에서 내려오며 민수를 노려봤다. 너 누구야? 뭐야 이게?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했다.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자고 있는 내가 그걸 묻냐? 민수는 재혁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때리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그 앱으로 날 감시했지? 왜? 이걸 숨기려고?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민수야, 제발 얘기 좀 해.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민수에겐 아무 의미 없었다. 말? 지금 무슨 말을 하자는 거지?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다 찍었어. 증거 충분해. 그는 몸을 돌려 문을 향했다. 지연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쳤다. 민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지연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이미 거실로 나와 있었다. 그는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확보했습니다. 추가 증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탐정은 즉시 답장했다. 집 밖에서 찍은 남자의 사진과 차량 번호 전송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지연을 돌아봤다.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수의 귀엔 닿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래로 내려가며 그는 결심했다. 이혼. 그리고 재혁에 대한 상간자 소송. 지연이 자신을 감시한 이후 그녀의 배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민수를 속였다. 이제 민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민수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뻐근했다. 방금 본 광경 지연과 재혁이 침대에서 얽혀있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새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은 그의 손을 덜덜 떨게 했다. 증거였다. 지연의 배신을 그녀가 민수를 속이고 감시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였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역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머릿속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뒤엉켜 있었다.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민수는 새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했다. 사진 잘 받았습니다. 추가로 알아낸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씨. 그 남자 재혁이라는 인물의 신원을 좀 더 파봤습니다. 32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보입니다. 지연 씨와는 맘카페에서 만난 걸로 추정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탐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지연이랑 얼마나 오래 만난 건지 알 수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채팅 기록이나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상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탐정의 대답에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몇 달. 그동안 지연은 민수를 감시하면서 재혁과 미래를 즐긴 거였다. 계속 파주세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커피는 그의 마음처럼 뜨겁고 쓰디썼다. 그는 지연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7년 전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라고 속삭였다. 그때의 지연은 지금의 그녀와 전혀 달랐다. 언제부터 어긋난 걸까? 민수가 너무 바빠 그녀를 소홀히 했던 걸까? 아니면 지연이 먼저 마음을 닫은 걸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은 정앤파트너스라는 로펌은 이혼 소송으로 유명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변호사를 골라 예약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그를 맞았다.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민수의 표정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이혼 소송 상담 때문에 오셨다고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민수는 숨을 고르며 입을 뗐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혼하고 싶고 그 남자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증거가 있으시다니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새 핸드폰을 꺼내 탐정이 보낸 사진과 어젯밤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지연과 재혁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 안방에서의 장면. 변호사는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며 메모를 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요. 아내분이 불법 감청 앱을 설치했다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도 있나요? 네, 수리점에서 확인했어요. 점원이 불법 감청 프로그램이었다고 했고 그때 대화 녹음도 해놨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점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고객님, 이거 불법 감청 앱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추가적인 무기가 되겠네요. 불법 감청은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에 집중하신다면 이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불륜과 감청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혁이라는 남자도 직업이 프리랜서라면 재산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아내분 재산을 중심으로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결혼 기간 재산 분할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요.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연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재산 분할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결혼 7년이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불륜이 명백한 경우 아내분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세부 계획을 세워드릴게요.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법적으로 지연과 재혁을 응징할 길이 열렸다. 그는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혁의 신원 더 파주세요. 지연과의 관계가 언제부터인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탐정은 즉시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48시간 내로 추가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호텔로 향했다. 집에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젯밤 그녀가 울며 미안해라고 외치던 모습.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는 새 핸드폰으로 지연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다. 다음 날 탐정에게서 추가 보고서가 왔다. 재혁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연과 6개월 전부터 채팅을 시작했고 3개월 전부터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다. 지연이 민수를 감시 앱으로 추적하며 재혁과 만날 시간을 계산했다는 증거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지연은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민수를 속이고 감시하고 이용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소송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지연이랑 재혁 둘 다 책임지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씨. 다음 주까지 소장 초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으면 바로 보내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지연과 재혁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민수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지연의 부모에게 전화할 준비를 했다. 새 핸드폰을 손에 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지연의 배신, 재혁과의 불륜, 불법 감청 앱까지. 모든 진실을 알릴 때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지연의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몇 번 끝에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냐? 무슨 일이야? 장인 어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묵직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연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민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저를 감시하려고 불법 앱까지 설치했어요. 증거 다 확보했고 소송 준비 중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톤이었다. 직접 찍은 사진도 있고 탐정 보고서도 있어요. 상대는 재혁이라는 남자입니다. 맘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곧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시작할 겁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한참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민수야 정말이냐? 우리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저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필요하시면 증거 보내드릴게요. 민수는 단호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지연의 어머니에게도 같은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지연의 부모는 충격에 빠졌지만 민수는 더 이상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계획을 점검했다. 변호사는 책상에 증거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다. 김민수 씨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불륜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불법 감청건도 형사 고소로 진행할까요? 네, 지연이 불법 앱으로 저를 감시한 것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잠시 멈췄다. 그 앱을 추천한 맘카페도 문제예요. 불법 소프트웨어 거래를 방조했으니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맘카페는 운영 주체를 특정해야 하지만 불법 앱 거래를 알선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채팅 기록이나 관련 게시물을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탐정이 그쪽도 조사 중이에요. 자료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민수는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이혼 소송 첫 공판에서 지연은 변호사를 통해 우발적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민수의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침대에서 찍힌 사진, 탐정의 보고서, 수리점 점원의 녹음 파일까지. 재판부는 지연의 불륜을 인정했고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산 분할은 민수가 70%를 가져갔고 지연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상간자 소송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재혁은 법정에서 지연이 먼저 유혹했다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민수는 재혁에게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혁은 프리랜서로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민수는 돈보다 그를 응징하는 데 의미를 뒀다. 불법 감청 고소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연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앱 설치 기록과 맘카페 채팅 내역이 결정적 증거였다. 지연은 벌금 1천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울며 미안하다고 반복했지만 민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맘카페 고소는 더 복잡했다. 탐정이 확보한 채팅 기록에는 불법 앱 거래를 알선한 익명 계정들이 다수 있었다. 민수는 변호사와 협력해 맘카페 운영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운영사는 사용자 개인의 불법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플랫폼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민수에게 2천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제 끝났네요, 김민수 씨. 모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 좀 허전하네요. 민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럴 거예요. 법이 마음의 상처까지 다 덮어주진 않죠.
그래도 잘 이겨내셨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수는 사무실을 나와 강남 거리를 걸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지연과의 7년 사랑했던 순간들은 이제 잿빛 기억이 됐다. 그는 새 출발을 다짐하며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이제 그는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지연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한때 그녀가 살던 강남 아파트의 화려한 전망과는 천지 차이였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그녀는 재산의 70%를 민수에게 넘기고 위자료 5천만 원을 물어야 했다. 재역에 대한 상간자 소송과 불법 감청으로 받은 벌금 1천만 원까지 그녀의 통장은 텅 비었다. 맘카페 소송에서도 운영사가 배상금을 물었지만 지연은 그저 불법 앱을 추천받은 피해자 중 하나로 낙인 찍혔다. 이제 그녀는 30대 중반에 가진 것 없이 새 출발을 해야 했다. 지연은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맘카페 앱은 삭제한 지 오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때 위로를 얻었지만 결국 불법 앱을 추천받아 민수를 감시하고 재역을 만난 것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지연아, 내가 한 짓이 부끄럽다. 민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다닐 생각이냐? 어머니는 눈물로 그녀를 안아줬지만 결국 당분간 따로 살아라며 등을 돌렸다. 지연은 부모님의 실망한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 왔다. 전셋돈마저 소송 비용으로 날린 터라 월세마저 부담스러웠다. 일을 구해야 했다. 지연은 결혼 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7년간 경력이 끊긴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몇몇 면접에서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요라는 말을 들으며 문전박대당했다. 결국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6시간 근무. 주 5일 일해도 한 달 수입은 120만 원 남짓.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다. 카페 일이 끝나면 지연은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친구들은 그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맘카페에서도 그녀는 불륜녀로 낙인 찍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외로움은 그녀를 짓눌렀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다. 민수야, 미안해. 그녀는 민수의 이름을 중얼거리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전화를 차단한 지 오래였다. 재역은 소송 후 연락이 끊겼다. 그는 위자료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다. 지연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 관계는 진심이 아니었다. 재역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준 잠깐의 위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위안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내가 왜 그를 만났을까? 왜 민수를 의심했을까? 지연은 스스로를 자책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쉬는 시간에 지연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맘카페 관련 기사를 발견했다. 민수의 소송으로 맘카페 운영사가 불법 앱 거래 방조 혐의로 2천만 원을 배상했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익명의 글이 가득했다. 불륜녀 때문에 맘카페까지 망신당했네. 그 여자 감청까지 했대. 진짜 무섭다. 지연은 핸드폰을 덮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썼다. 내가 잘못했어. 민수를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외로웠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건 핑계야.
내가 다 망쳤어. 펜을 내려놓고 그녀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걸으며 비를 맞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